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제가 사회문화운동에 의한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산업문화유산의 재활용. 아, 부제를 보면 함부르크, 파브릭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부르크는 그 독일의 유명한 항구 도시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혹은 인천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각국의 그 대사관들이 모여 있고 언론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장 독일에서 규모가 큰 도시 중에 이제 손꼽힙니다. 이제 파브릭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사실은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독일의 공장을 개조해서 이 중하층민들 그리고 이제 고급 문화를 어떤 금전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주 접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그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으로 시작한 게 이 함부르크 파브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를 할 건데,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함부르크 도시 함부르크에 대한 소개 내용을 제가 짧게 한 4분짜리 준비한 영상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무역의 교두보인 항구 도시 함부르크. 바다가 아닌 강에 항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북해로 이어지는 엘베강 하구에 자리한 도시.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일찍이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해온 곳이죠. 조수 간만의 차가 적고 파도가 거의 없어서 항만으로서의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는 바다처럼 아주 넓은 엘베강을 통해서 약 800여 년 전부터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런 수상버스도 일반 대중교통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상버스를 타고 강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이 이색적인데요. 항구 도시의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요한 강변은 매주 일요일이면 시끌벅적한 풍경으로 바뀝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아침 시간에만 반짝 열리는 PC마켓 때문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시장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절인 생선과 생선튀김 등 생선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부터 과일이나 치즈 같은 먹거리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빵 사이에 생선을 넣어 먹는 샌드위치가 인기. 강가에서 항구의 정취를 느끼며 샌드위치로 아침을 든든히 챙겨봅니다. 함부르크는 면적의 14%가 숲, 그리고 호수와 강이 8%를 차지합니다. 28%는 경관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공원 숫자만 120개가 넘고 가로수도 20만 그루 이상으로 독일에서도 최고의 녹색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면적이 150헥타르에 달하는 함부르크의 슈타트파크라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함부르크는 그린시티로 불리는데요. 어딜 가든 나무와 강, 그리고 공원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자연이 함부르크 면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부르크 북쪽에 자리한 슈타트파크 주립공원에서 시민들은 산책과 미니골프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여름에는 공원 내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미니보트를 타는 등 간단한 수상 스포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는 달리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탔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도 그중 하나.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독일이 이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뭐 독일 기술력으로 또 독일의 경제 상태를 봤더니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는데 왜 이대로 놔뒀는지는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을 그대로 보존함으로 인해서 후세들이 다시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교훈과 또 과거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뭐 나치 수용소 시설이라든지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부인데 감추고 싶은데도 일부러 그렇게 개방하고 놔두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첨탑과 일부 외벽을 빼고는 모두 소실되면서 교회로 복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성 니콜라이 기념관으로 불리며 전망대와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죠. 첨탑의 높이는 147m.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함부르크 도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와 자연이 주는 낭만이 공존하는 곳, 매력 넘치는 항구 도시 함부르크. 함부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은 영상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제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국문 요약이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텍스트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지만 유럽에서 68 운동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이제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독일에서 68 운동의 영향이 컸습니다. 보통 68 학생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저도 이제 386 세대, 지금은 이제 586 세대가 되었지만 그 민주화 운동과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독일의 68 운동이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은 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연관이 있고 특히 그 당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었지만 독일의 68 운동은 정치 사회적 문제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뭐 여성 해방 관련된 분야라든지 뭐 여러 분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 개혁을 촉구한 게 68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8 운동이 뭐 물론 68 운동 때문에 완전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결국은 68 운동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독일도 뭐 생태 운동이라든지 생활 개혁 운동이라든지 사회 문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는 사회 문화 분야입니다. 사회 문화 운동에서 문화 예술이 사회의 그 발전,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기존의 고급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 개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사회 문화라는 이제 여기에 독일어로 소셜 쿨투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치면 소셜 컬처입니다. 소셜 컬처. 독일어로 조지오 쿨투어. 그죠? 조지오 쿨투어입니다. 이 사회 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68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실현해보자. 일부 특정인들, 기득권자들, 좀 돈 있는 사람들만 예술 문화를 만끽할 것이 아니고 신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젊은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 사회문화운동은 제도와 조직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 그, 정치 중심의 사회운동이 아니고 기존의 엘리트 문화를 거부하고 소수에 의해서 처음에는 조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실험적인 의식이 강했어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옛 산업체 건물, 뭐 공장 이런 거죠. 그래서 폐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치되었던 그런 건물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산업 문화유산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가들의 건물에 대한 어떤 투기나 재건축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노동자 구역에 문화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그런 문화. 자, 이게 나와 있죠. Kultur von allen für alle. 그죠? 영어로 culture입니다. 그죠? von allen für alle.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of all for all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의한 혹은 모두를 위한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회의 중심에 이제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겠죠. 이런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제는 정치에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사회에 있어서도 많은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실현돼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 집권당이 이제 사회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SPD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파브릭이라는 문화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파브릭은 독일어로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 이반자와 실천가들은 의도적으로 이 파브릭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트층의 고급 문화와는 좀 차별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일터가 결국 공장이니까 여기에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동과 문화생활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활동이 이 노동자들 자신과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아니고 엘리트층만이 누리는 세계가 아니고 노동자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브릭은 문화민주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1970년대에 일어났던 사회문화운동은 68운동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거고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대 사회문화운동이 시민의식의 변화, 또 다행히도 그 당시에 그런 시민의식의 변화와 맞게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면서 탄력을 받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센터라는 새로운 모델이 독일 전국에서 이제 지도가 되었고요. 문화민주주의가 독일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텍스트는 산업문화유산을 재활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터였던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일상생활에 문화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해서 정치적 사회적 과정들을 파악을 하고 그 실천 사례로서 이제 함부르크 파브릭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르크 파브릭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이 파브릭이 함부르크의 전형적인 노동자 구역에서 탄생했고 그 다음에 독일 최초의 사회문화센터가 바로 이 함부르크 파브릭입니다.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르크 파브릭이 그 당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SPD의 사회문화운동에 힘입어서 공공건물들이 사회문화센터로 활용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시민 발기자인 두 사람이 순전히 자기 개인 비용으로 이 노동자구역의 파브릭을 활용해서 시작한 겁니다. 국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기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문화유산을 재활용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 함부르크 파브릭에 대한 우리가 한번 고찰해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뭐 옛날 폐 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걸 뭐 이런 새로 뭐 재건축해 가지고 뭐 근데 주로 보면은 관광자원 쪽이나 아니면은 뭐 대형 커피 전망 좋은 곳이면 또 커피점 이런 걸 만든다든지 너무 상업적인 곳으로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독일처럼 문화센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센터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벌써 독일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독일한테서 배울 점들은 좀 배웠으면 학습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계몽주의 전통 이후로 독일 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인 측면, 즉 창조적인 그런 어떤 정신 작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 고전주의 양대 산맥이 이제 괴테와 실러죠. 실러의 그 미적 교육론이 이제 이론적 토대가 되어서 이 문화예술은 인간의 기본권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도 정치 경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처럼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문화예술을 그런 분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독일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술가 활동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전후 사회에서도 문화에 대한 이런 그 어떤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인프라가 다시 복구가 된 그런 전후 사회에서 문화 개념도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전후 사회에서의 문화도 역시 참여가 아니라 관람하고 소비하는 그런 오락적인 그런 문화예술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1945년 이후죠.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그런데 이런 기존의 문화 개념에 이제는 해이를 품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새로운 문화추구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사회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주로 친좌파적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좌파라 하는 것은 보통 물론 전통적인 마르크시즘 이런 사상적으로 전통적인 마르크시즘도 해당이 되지만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이념을 거부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신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좌파가 아니고 신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새로운 좌파, 신좌파입니다. 이 신좌파 계열의 젊은이들이 특정한 이념 아래서
한 목표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반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죠. 반제국주의,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반파시즘, 파시즘에 반대하는 이러한 표방하에 모든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를 해체시키고 기성의 제도를 전복시키고 그걸 꿈꾼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다양한 사상들을 이론적인 근거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르크시즘만 막스주의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좌파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나이 드신 그 보수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공산주의 무조건 이제 나쁜 것들만 보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모두 이제 우리보다 잘 사는 복지국가도 아닙니까? 전부 좌파적 경향이 강하거든요. 좌파라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잘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보수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보수와는 좀 다르죠. 그죠? 다른 나라의 보수라는 것은 정말 국익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친일파들이 독일로 치면 이제 나치 부역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일은 독일에는 없거든요. 나치 부역자들은 전부 이제 처벌받고 처단받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도망간 사람들도 나중에 발각되면 또 처벌받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어쨌든 이 신좌파가 독일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만큼 다양한 힘들이 자신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주체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회 또 대한사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다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특히 이 신좌파 청년들은 사회 정치적인 이해관계들 이거하고 문화를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회 중심에 문화를 두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이들이 비판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압되고 조작된 그런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겁니다. 그 마르쿠제의 저서 중에 여기 나오죠. 문화와 사회, 쿨투어 운 게젤샤프트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쿠제가 기존의 문화를 억압 메커니즘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마르쿠제는 이렇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기존의 문화 개념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좀 유토피아적인 그런 예술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마치 물질 세계에 대한 우울한 정신적 가치인 것처럼 사회에서 작동됨으로써 기존 질서 유지, 즉 기득권 유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편화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 개념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기존의 문화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신좌파들은 고급 문화가 전후 독일에서 새로운 민주 사회 질서의 중심축이 되었을지라도 기존 문화를 어쨌든 간에 강압적인 도구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층이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작과 억압에 의해서 보편화된 문화체제에서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여러가지 결함이 발견되고 그런 결함을 개선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좌파 청년들은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 분석 시에 문화 비판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더 우위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논리로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이 텍스트가 이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70년대 사회문화 이론을 주도한 문화 이반자가 헤르만 글라즈와 힐마 호프만이었습니다. 니른베르크의 교육
그리고 문화 이반자였던 분이 헤르만 글라저인데, 이분이 1960년대부터 문화 정책이 더 이상 예술의 육성과 진흥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화라는 목표와 함께 사회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사회 문화에 대한 이론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물이 이 사람의 제자인데,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카일 하인츠 슈탈이 이 제자와 함께 집필한 책 이름이 미학적인 것의 재획득, 새로운 문화의 관점과 모델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해 온 것처럼 이 글라저가 이 저술에서도 문화를 통해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문화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사회를 민주화한다는 의미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민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전체를 조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하고, 또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엘리트 지배 문화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모두를 위한, 또 모두에 의해 모두를 위한 그런 미학적인 것들이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어린이 극장, 그죠? 또 외국인 노동자 문화. 왜냐하면 독일의 하층민들 중에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독일에 이제 전후에 독일이 폐허됐으니까 전후 복구 사업을 할 때 전쟁에서 독일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이 수입했어요. 주변에서 많이 왔지만 특히 터키에서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의 그 주변 변두리에서 문화생활을 주로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이제 그 독일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자는 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 벌러 와가지고 떠나지 않죠.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사람들인데 쉽게 떠나지 않겠죠. 독일에 살면서 2세, 3세를 낳고 하니까 이제 뭐 독일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래서 어린이 극장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화, 포켓 오페라, 이런 새로운 음악 조류, 이런 것도 그 당시 독일 사회에 실제하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라고 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렇게 글라저가 말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런 사회문화가 결여된 문화는 부분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빠진, 핵심이 빠진 문화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글라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라저의 핵심은 시민의 권리인 문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뷰르그레히트 쿨투어 되어 있죠. 뷰르그레히트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위해서 각 지역 내지는 도시의 구역에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면서 정보의 장소를 할 수 있는 쿨투어라덴, 문화 가게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라덴 하면 뭐 가게, 상점 이런 뜻인데,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문화 가게니까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다라는 의미로 문화 가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쿨투어라든 이 문화 가게를 설립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글라저는 이 문화 가게가 도시 발전에서 중요한 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화 가게의 설립을 위해서 건축물이 필요하니까 버려진 건축물들을 개조하지요. 그러면 공장이라든지 폐공장이라든지 버려진 건축물을 개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역이 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게를 문화센터로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효과도 같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라저가 1973년에 뉘른베르크의 사회문화센터, 이름이 콤입니다. 이 나오죠? 콤이라는 사회문화센터를 설립해서 자신의 사회문화에 대한 생각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40년 이상 이 사회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이분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문화 이반자 힐마 호프만이라는 분이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벌써 뭐 돈이나 근무 시간, 가정 형편, 신체적 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화 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모아서 제수를 편찬했죠. 1979년에 제수 제목이 이겁니다. 모두를 위한 문화, 관점과 모델들, 쿨투어 퓨어 알레입니다. 영어로 치면 Culture for All입니다. Culture for All, 모두를 위한 문화. 그래서 이 제술에서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 호프만입니다. 1985년에 출판한 내일을 위한 문화, 미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여라는 제목의 저술에서는 이 문화 개념을 노동과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2장에서 보면은 노동 대신에 문화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문화를 노동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벌이를 잃은 실업자나 일자리와 연습생 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이, 또 능력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연금 생활자, 은퇴한 사람들이죠. 조기 퇴직자, 이런 사람들은 노동 세계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단순한 돈벌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고용까지도 창출해낼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호프만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과 여가 시간 사이의 경계가 이제는 드물어지고 노동자와 비노동자의 구분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취미생활이나 저녁 시간에 문화 프로그램 같은 비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노동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노동이 영감과 동기부여 또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에서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긴장 완화라는 그런 기능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라저와 호프만의 입장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결국 문화는 모든 사회적 생활 공간의 핵심이고 토대가 되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셜 캐릭터,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라는 개념이 맞는 개념이죠. 이런 이론과 주장은 마침 새로운 사회를 갈망했던 그 당시 독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권도
마켓돼 있죠. 아까 새로운 문화 정책을 이 3인당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 정권이 교체되어서 이 사회민주당이 문화정책에 사회문화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아까 나온 표현이죠. 조치오 쿨투어. 사회문화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사회문화정책을 펼쳤고 문화센터 설립도 촉진시켰습니다. 또 이 3인당과 연정, 이제 독일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여당 야당 이렇게 거대한 두 정당이 이렇게 우세한 게 아니고 다당제입니다. 독일은 주로. 저는 참 다당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당제가 되면 어떤 특정 정당이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당들이 전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연정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너무 어떤 특정 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정당이 좀 안하무인격으로 거만한 그런 정당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렇게 좀 다양한 정당들이 좀 나오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치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독일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 당시 3인당과 연정을 해서 외무장관에 오른 사람이 자유민주당의 발트 쉘이라는 총재인데 이 사람이 1971년에 대외문화정책에 대해서 이런 공표를 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우리는 지금까지 유효했던 미학적, 학술적 영역을 벗어나야 하고 국제적, 사회적 공동작업의 모든 영역을 토대로 해서 문화활동을 해야 한다. 문화는 더 이상 소수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뒤러, 바흐, 베토벤에 대한 경외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뒤러나 바흐, 베토벤은 모두 유명한 클래식의 대가들이고 그죠? 고급 문화에 들어가죠. 오페라나 뭐 클래식 음악이나 그죠? 좀 가난한 그런 하층민들도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 자주 참석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인교육, 교육 지원, 학교 개혁, 환경 문제 등의 현행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이 교체된 3인당 중심의 연방정부는 새로운 문화 개념과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이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센터를 이제 지원하고 또 이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치단체로부터 이제 사회문화운동으로 많이 전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문화운동의 시민 참여율이 34% 정도 됐습니다. 이건 정당 참여율을 앞지른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70년대에 독일 지역 여러 곳에서 이 헤르만 글라즈와 힐마 호프만에 의해서 제기된 모두를 위한 문화, 이 사회문화센터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표현 중에 이제 글라즈가 문화가게를 설립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 사회문화센터는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적 경관에도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센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져 있는 방치된 그런 옛날 건물, 낡은 건물, 특히 노동자들의 일터였던 이 공장, 파브릭 이런 게 선호되었습니다. 왜 이런 곳을 선호했는지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잠깐 시간을 체크하면서 벌써 40분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파브릭에 대한 걸 보기 전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우리 그 함부르크에 대한 소개 내용을 조금 더 볼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찾은 내용 중에 여기 있나요? 요겁니다. 마침내 선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볼까요? 요게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니까 개인이 이제 함부르크를 여행하면서 찍은 내용인데 괜찮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함부르크를 가는 날입니다. 우리 남편 길이 막혀서 4시간 반이 걸렸는데 중간에 화장실 타임도 없었어요. 다들 어떻게 참았을까? 진짜 커요. 넓어요. 나는 저 사이렌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기 가족들이 버스킹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쇼핑 거리답게 활기차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행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주변을 보면 걸어서 갈 만한 그런 명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유럽에는 거리에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대단하다. 누가 시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성이나 아름다운 멋진 박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시청 내부인데 박물관이나 교회 같은 그런 아주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누구나 와서 둘러볼 수가 있어요. 조각 하나하나가 특이하고 섬세합니다. 시청 내부를 구경하다가 안쪽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안쪽 마당에 분수대 그리고 다양한 조각상들이 각자 사연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함부르크에 오면 시청만큼은 꼭 들리고 싶어요. 한쪽 발 밑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철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시청 옆에 있는 저 다리를 건너가면 아주 색다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굉장히 많이 붐비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여기에 모였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보세요. 예쁜 건물과 시청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쪽 또 다른 다리 광장으로 가볼게요. 교회인가?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노천 카페입니다. 160헥타르가 되는 거대한 아알스토 호수입니다. 처음에는 바다인 줄 알았어요. 사방 어디를 보나 흠잡을 데 없는 멋진 풍경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진짜 멋있다. 이 외벽을 감싼 유리벽은 도시나 물결 모양인데 지금 저 파란 하늘하고 너무너무 일체감이 있어서 더 멋있네요. 엘필 하모니는 함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현대적인 건물이면서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소리 들리시죠? 이 다리 위를 지날 때는 모자와 가방, 소지품에 각별히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엘필 하모니 야경이 한마디로 끝내준다고 합니다. 엘필 하모니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항구가 있거든요. 항구에서 보이는 그런 불빛하고 어우러져서 환상을 자아낸다고 해요. 확 트인 항구를 걸으면서 엘필 하모니를 보니까 와, 그 멋짐이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항구도 한눈에 볼 수 있고 함부르크 시내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여기가 더 낫다. 프로리그 그죠. 날씨가 이래서 그렇지. 근데 이게 다 막아놔가지고 잘 안 보이네. 저 첨탑의 높이가 147m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첨탑과 일부 내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실된 상태인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교회로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상의 손자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 니콜라이 교회는 내부 천장이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천장이 모두 파괴되었는데 독일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상상하게 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록 천장은 없지만 아름다운 예술품 같지 않나요? 여기 독일 사람들은 당시의 참혹한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파괴된 건물을 잘 보존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웅크리고 있는 조각상으로 가볼게요.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조각상 같습니다. 비 올 때 찍어서 그런지 기분이 울적하고 좀 묘하네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벽돌색 이 건물이 바로 창고입니다. 슈바이셔슈타트라는 창고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물류 창고들로 아주 가득한 한국 구역을 가리킵니다. 1883년에서 1927년 사이에 지어진 이 슈바이셔슈타트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큰 창고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관하던 물품은 후추 같은 향신료 그리고 커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라서 관광객들이 꼭 한 번씩 둘러보는 장소라고 해요. 지금은 건물이 박물관이나 카페, 레스토랑으로 개조가 되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고가 엘베강 근처에 있어서 모터 보트를 타고 문화를 따라서 크루즈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850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관광객인가? 유럽 여행 계획 있으시면 두꺼운호 필수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버거집이야? 햄버거. 아유 배고파. 등까지. 햄버거라는 단어에서 햄버거라는 단어도 이제 유래했죠. 명칭이 그죠? 독일에는 이렇게 이제 운하 사업이 독일은 발달한 게 강이 규모가 큽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유람선도 다닐 수 있고 또 화물선 이런 것도 물품을 실어나가는 화물선도 운행하고 강폭이 굉장히 넓으면서 독일 국토를 횡단하는 강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 우리 텍스트 2- 사회문화센터로 재활용되는 파브릭의 의미 변화와 효과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